네, 2022년 4월 29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의 뒤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잊혀지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을 것 같으네요. 잊혀진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네요. 문재인은 고달프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는 386 주사파의 아바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아바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할까?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한 열흘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지는 해니까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또 앞에 나서네요. 뭡니까?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거는 4주년이던 지난 21년 8월 19일 4주년 특별담화가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287번째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뭐 실무자들이 나섰지 대통령이 나선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 8월에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필수 임무 종수자 처우 개선 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치적인 걸 했네요. 우선 비정치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청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면시켜달라는 청원이 나올 것 같은데 반대에 대한 답변인데 얼씨구나 좋다 하고 공조하십니다.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살펴서 판단하겠다. 뭐 뻔한 얘기.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정치적 쇼를 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정도 하려면은 좀 더 대인이 돼야 하죠. 그런 대인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주 영리법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 의료 민영화 막아달라. 경남 의료원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요런 거는 아주 국가 돈 팔아먹는 거니까, 적극 지지하죠. 문 대통령.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아주 착착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해달라라는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별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라는 청원이 왔는데 어이고 불감 청의원 좀 고소원이 오시다.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놓고 국민청원제도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평가를 잘 해놨습니다. 네. 그래놓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돼 있죠. 그걸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개나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꼭 큰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진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며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성적이라고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옮기고 난 다음에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그래 해볼만 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문재인을 보면서 참 답답한 거는 그러면 예비비 통과시키지 말지. 처음에 안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해줬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대통령마다 들어서 갖고 집무실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면 안 되죠. 그냥 한 군데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전에 대해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다 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참 뻔뻔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서 일체의 토론회, 공론화도 없이
국회 공청회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들이 하면은 오케이고 남이 하면 시비야? 내로남불. 그리고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청와대에서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네이션 빌딩 대통령이 큰 역할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육공헌법에서 노태우 이후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민주화를 한다면서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제 민주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역사를 단절시킨 사람은 문재인이죠.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착한 정부였어요. 좌파였긴 하지만. DJ 정부도 착한 정부였어요. 그 DJ도 막 비판을 하면은 받아들였고, 하다못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야박하게 나가지 않았고 자유를 줬었습니다. 싹싹 털어먹은 거는 문재인 정권이죠. 그리고 주사파하고 이 종북 세력이 날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정치를 그들의 숙주판으로 만들어준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성공의 역사를 단절로 만들어갔던 제2의 북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간 거는 문재인인데, 이런 역사를 단절시킨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가소롭습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 의견은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은 상당히 곤란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기반에는 지금 퇴임 열흘밖에 안 남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유지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힘을 빌리는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계속 그전에는 과거 나는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임기 열흘 남기고 이런 법안 추진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잊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고 신정부가 출범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검수완박 법안은 작년에 개정에 의해서 검찰은 6개 범죄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부패하고 금융범죄는 빼고 경제범죄는 빼고 4개만 못하는 걸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다시 이걸 추진하면서 2개 범죄에다가 공직자 선거 비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그대로 검찰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지검에 있는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뭐 등등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는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이 2가지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 왜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냐? 간단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짓이 너무 나쁜 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 씨, 버카 게이트에서 김혜경 씨, 그 다음에 국가 예산으로 옷을 사입은 영부인 김정숙 씨 사건, 그 다음에 대통령 사저 마련 비용 11억 원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빌렸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빌렸느냐, 빌렸으면 대통령이니까 빌려준 거겠지. 그 다음에 사저를 어떻게, 과거 사저를 3배나 비싸게 파느냐, 수상하죠. 사저 비리,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그 뒤에 숨어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또 상당하죠. 유시민 씨 사건을 추적하다가 구속까지 됐었던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KBS와 MBC를 동원했던, 검언 유착을 했던 그 비리 아주 많습니다. 김학의 씨의 출금, 합법적인 출금을 막았던 불법 수사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뭐 수없이 많죠. 근데 우선 당장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2개 수사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부패와 경제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민주당 정권 비리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검찰을 겁을 내느냐? 제가 기자로서 쭉 지켜보니까 경찰은 입건된 사건이 있으면 그 단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잘 해요. 그것만 수사합니다. 자기네들은 확대 수사를 안 합니다. 잘. 그래서 그걸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뭐 수사 지도하면
그것 따라 이제 하거나 그렇게 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반부패부가 나서는 경우에는 수사하다가 잘 안 나오면 다른 별건을 또 추적합니다. 과거 사건을 다시 보고, 그 검사들은 머리가 좋고 사건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 봤던 기본 문제에서 뭐가 안 나오면 다른 걸 수사하죠. 그런 수사를 잘했던 사람이 지금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홍준표 검사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의 수사 얘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 싶고 한편으로는 얄밉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되면 딴 걸로 합니다. 특수범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 뭐가 터졌습니다. 그거를 수사를 해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다 부인하고 증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 그 사람 계좌를 다 추적하다 보면 뭔가 걸려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술집에서 뭐 어떻게 놓은 것도 나옵니다. 그걸 딱 들이밀죠. 되게 50대나 후반쯤 되면은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럴 때쯤 되니까 이런 뭐 여자 문제 나왔네? 이거 기자들한테 알려줄까? 툭 던집니다. 당신이 계속 부인하는데 이거 뭐 흘려줄게. 이렇게 하면은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순간에 그건 대서특필이 되죠. 본건과 관계없이. 그러면 그게 자녀의 홍기를 앞둔 사람은 부끄러우니까 그럼 내가 시인할게. 이건 하지 말아줘. 이렇게 해서 이제 바터를 해가지고 유죄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부, 지금 반부패부에 대한 악감정을 품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수사를 잘했던 사람, 현재 보수파 중에도 이 정부 초기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 무렵에 말기에 한동훈하고 윤석열 검사한테 당했던 보수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안 좋아하는 보수파가 꽤 많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땐 자도 방산비리 수사할 때 진짜 윤석열 지독하게 수사한다. 완전히 어떻게든 엮어놓고 검사들은 이렇게 해요. 경찰은 이렇게 잘 안 해요. 과거 특수대 같으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검사들은 기자들보다 더 하죠. 한번 물고 늘어지면 들어가 버립니다. 진돗개입니다. 지금 중수청이 만들어져서 부패와 경제수사만 해도요. 문재인 정권의 비리 많이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검찰을 저렇게 흔들어대니까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라임 사건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많이 개입된 금융비리 사건을 다시 만지작거리죠. 문재인 정권은 수사 안 해요. 정권 끝나면 합니다. 이런 예가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언제 땐가 이명박 정부 땐가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이게 부실대출을 많이 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저축은행이 무너집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 대장동 개발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김만배 이전에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여기에 돈을 빌렸던 게 드러나죠.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조사가 됐다가 넘어갑니다. 그때 윤석열 씨도 뛰었죠, 검사로서. 그 다음에 대장동이라는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냈던 최은길 씨, 그 사람한테 돈을 1억 원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가긴 하는데 이때 수원지검이 한번 수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이 터지니까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금융사건은 터지면 계속 물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 것만 기소하지만 또 파생해서 합니다. 라임 사건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죠. 근데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특활비 사건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딱 엎드리니까 이 힘가진 똑똑한 자들은 권력과 돈에 고개 숙이잖아요. 권력이 있는 문재인 정권에 고개 숙이면서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쫙 가면서 그러면서 권력을 휘어쥐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그 시기에는 그 권력이 비리는 수사는 안 하는데 다음 정권으로서 권력 바뀌면 또 그걸로 걸칩니다. 이게 검찰의 생리입니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이동재 기자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원전 사건 숱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꾸로 문재인부터 다 칩니다. 이게 겁이 나니까 검수완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은 법안 통과시키고 6.1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냐. 그래서 다시 종북
386 얘기를 잘 들어주던 문재인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내세워서 검수완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뭐 일반인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이 권력자들 세계에서 반부패부에 한번 걸려들면 참 어렵습니다. 또 국정원이 한번 물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죽이고 검찰 죽이고 또 기자들도 한번 물면은 몇몇 기자들이 집요한 기자들이 계속 언론중재법 만들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만들어서 언론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살라고. 그렇게 공안기관들이 흐트러져야만 빨갱이 비슷한 주사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자들 거 뺏어갖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이 386 세력, 주사파, 종북, 이자들은요, 부정부패랑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다른 방식으로 부정부패를 통해서 돈을 쥐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좌파들이 또 미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5월 10일 날 새 대통령이 올라오면 윤석열 씨는 검찰을 아니까 저도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검사 시절만큼 수사를 하게 할지 직접 지시하게 되면 그런 검찰 중립에 어긋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스스로가 검수완박 법안 추진해갖고 검찰을 완전히 벌집을 건드려 놨거든요. 저는 이제 검찰이 스스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두 개 먼저 수사할 수 있으니까 라임 사건부터 인베스트 코리아 우리 이동재 기자가 연루된 사건까지 다 수사하고 들어가면 문재인 정권 비리가 엄청 나올 겁니다. 이게 두려우니까 이걸 막으면서 그래도 두려우니까 뭡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한덕수 씨가 총리가 안 되면 한동훈 씨도 법무부 장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바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터를 하려다가 권성동 씨가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깨져버렸죠. 그리고 검찰이 들고 일어났죠. 겁이 나니까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사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참 너무 힘든 부탁 주사파 386 들어주라고 힘들어서 이제 잊혀진 대통령 되고 싶은데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바타 역할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신도 대통령 하면서 많이 누렸지.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청와대에 같이 살질 않나. 부인 옷을 어떻게 하지 않나. 사절을 어떻게 하지 않나. 고달픈 겁니다. 저는 문재인 아바타 역할이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할까. 좌파들이 받쳐줘서 40% 지지된데 정권 바뀌어서 본격적인 수사가 되면 그 허울이 벗겨질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들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문재인 정부 다음엔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좌파들은 뭉쳤죠. 그런 일이 생길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악역을 했네요. 잊혀지고 싶은데 문재인의 고통 고달프다. 오늘의 관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